사사건건 플러스 임방글 변호사, 김병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야말로 점입 가경입니다. 어제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들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지난달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셨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재화 변호사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그 문건에 보면 이 변호사님 이름이 적시 같아요. 네. 나옵니다. 그 보면은 상고법원에 대해서 설득하려 했는데 잘 안 됐다. 네. 누가 설득하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 2014년 9월경인데요. 예. 법원행정처의 그 사업지원실장, 직책으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요. 예. 대학 동기이기도 하죠. 예. 우선 첫 번째 그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이제 대한변협 대표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상고법원이 다른 이야기는 좋은데 위헌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했었죠.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설득이 안 됐군요. 네. 그 어제 이제 공개된 문건 좀 그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예, 예.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여튼 청와대와 관련된 청와대에서 하여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든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제 문건 어제 한번 좀 잡아주시겠어요? 그 BH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그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BH 청와대가 이 상고법원을 설치하더라도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은 상고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기존의 대법원에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뭐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원래 이제 원안 자체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예컨대 정치자금법 사건이라든지 선거법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법원 관할이 그 한 5% 정도 되고 대부분 일반 사건들은 상고법원 관할인데 예. 그 법무부가 당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우리가 주요 사건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런 예. 제안이 들어왔던 것 같고 그거를 대부분 수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류를 하지 않고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서 네. 청와대가 원하면 대법원 관할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청와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원래 없는데 만들어주고 가능하면 이거 수용하겠다. 이것은 결국 정치 판결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상고법원의 대통령이 예.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세하게 친절하게 그 특정한 유형 사건이 어떤 거냐 청와대가 원하는 이것도 네. 좀 예를 들어서 좀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러니까 장관이 피고인 행정사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고법원으로 돌리지 않고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재판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예.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예. 참. 그게 원래 안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임 변호사님, 어제 문건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보면은, 이 청와대가 이 대법원으로 어떻게 이 원하는 사건을 돌릴지 이 절차까지도, 방법까지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좀. 앞서 잠깐 이재화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참고인 의견 제출 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고법원으로 갈지 대법원으로 갈지 예. 의견을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청와대가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을 이제 말 그대로 참고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냥 단순한 의견 제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의견 수용 제도와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 의견은 대부분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청와대가 원하는 것을 네. 대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해주겠다라는 거니까요. 이 상고법원을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애쓴 것으로 보이고 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청와대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그 이유에서 청와대를 설득하는 그 이유가 청와대 입맛에만 맞춘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이 변호사님, 지난달에 이번에 그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지난달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셨죠? 조사를 받았죠. 예. 왜 조사 받으신 거예요? 일단 이 문건에 제 이름이 대여섯 군데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때 2014년, 2015년에
상고법원 반대에 제가 제일 앞장을 서서 예.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예. 그때 당시 이 문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럼 그때 조사받을 때 이 문건들도 그럼 다 보셨어요? 저와 관련된 15건의 정도의 문건은 다 봤죠. 아, 다른 문건들까지 본 건 410개는 아니고? 다 못 봤고, 아, 이제 그전 98건은 제가 그렇군요. 그전에 공개했게 다 봤고요. 어제 190여 건은 주요 부분은 제가 어제 밤에 가서 열심히 그렇군요. 봤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을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분류를 좀 예. 했단 말이에요. 무슨 예. 거점 의원이다 뭐 이게 참 말하기도 참 창피한 정도인데 예. 서기호 당시 그 정의원 예. 정의당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네. 이 사람은 고립시켜야 된다. 네. 고립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네. 이거 어떻게 무슨 뭐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고 하는데 그 변호사 입장에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보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건을 보면서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일단 용어 자체가 포섭, 공작, 전술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권위주의 시절에 안기부나 국정원의 공작 문건이라는 거 지울 수가 없고요. 네. 그 내용에 보면요. 법리가 어떻고 법과 원칙이 어떻다는 이야기는 재판 이야기하면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게 원래 상고법원은 대법원에서 하면 정부 입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법무부가 반대하니까 정부 입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 입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 입법으로 그렇죠. 간 거군요. 그래서 2014년 10월 19일 날 그 만든 문건에 보면 그 법원 행정처도 100명 정도가 서명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네. 실제 훨씬 넘었죠. 12월 달에 그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건은 168명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세 그룹으로 나눠요. 의원들을. 가능성 그룹, 개연성 그룹, 거점 의원 그룹으로 나눠서 이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에게는 법원행정처의 실국장을 그 마크맨으로 붙여서 전담 배치를 해서 설득하고 접촉해서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조금 예. 그 먼저 홍일표 의원이 그 발의한 예. 법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러니까 홍일표 의원이 그 의원 입법을 이제 발의하면서 예. 168명의 여야 가리지 않고 예.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때 홍일표 의원 그 발의할 때 당시 입장 한번 잠깐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대법원에 1년에 계류 중인 사건이 3만 건을 넘어서 올해는 4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 수는 대법원이 이제 적정한 재판을 하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사건 수다. 이런 점에서 훨씬 국민들에게 친절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 상고법원을 통해서 일반 사건을 상고법원이 하고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이나 또는 이제 그 대법원이 반드시 하도록 한 사건들은 대법원이 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심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홍일표 의원 당시에 소송 진행 중이었잖아요. 네.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판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의혹이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이와 같은 이 법안 안건들이 제출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홍일표 의원은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내가 왜 승소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론을 했죠. 제기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일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법원의 문건에 보게 되면은 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예. 아들 그리고 동생 집안이 사실은 굉장히 이 재판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요 관리 대상 의원이었기도 하고요. 네. 여당의 법사위 간사였기 때문에 거점 의원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대법원 입장에서 판단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그 인과관계를 본인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직접 맞닥뜨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이 상고법원의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 대법원과 모종의 다른 관계는 없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문건에 보면 말이죠. 그 홍일표 의원 관련해서 그 대화 소재로 대표 발의를 해주면 늘 법원에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홍익표 의원이 언제까지나 국회의원 할 건 아니잖아요. 예.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면 변호사로 개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어쨌든 네. 그 법안을 갖다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먼저 해주는 그러니까 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뒤에 평생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이 대법을 비롯한 이 법원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특혜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오해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가족이 현재 이 재판부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오해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필수적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는 하나 꼭 상고법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고 허가제라든지 대법관에 대한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 민변에 계실 때 이 변호사님 그 상고법원 적극 이거 안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 민변 뭐, 사법위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이 사안이 터지고 났을 때 상고법원 대법원이 어쨌든 그렇게 그 모든 재판이 너무 과중하게 몰리니 뭐 괜찮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 보니까 정말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이제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그 의원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개개인들 성향을 분석해서 마크맨 붙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거 어떻게 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거? 그게 우선 그때 당시에 검사 출신들은 검찰이나 법무부에 반대하는 검찰 출신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고 예. 그때 야당에서 전해철 의원이나 서기 의원 등이 또 반대를 하고 진보적인 야당 의원들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회적 쟁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 반대가 애매했던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이유가 우선 야당 의원, 그때 당시 야당 의원은 민변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한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이게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여당 의원들, 검사 출신들 의원들은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크맨을 붙이고 국회 내에 누가 친한 사람 붙여서 설득을 하도록 하고 또 판사 출신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은 누군지를 찾아서 설득하도록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도 168명이나 이름을 올렸다는 그 거는 서명이 헛수예요. 서명은 그게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면 홍일표 의원이 협조를 구해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실제 주체는 법원 행정처가 서명을 받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실제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판사들이 전화를 하면 판사들이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기초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본인이 100명임에도 불구하고 168명이 됐던 거예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겠군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의원님 왜 거기에 서명을 했냐 하니까 전화도 오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하니까 그런 함의가 있었느냐. 그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반대로 많이 돌아섰죠. 그렇군요. 국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언론사 특히 조선일보를 콕 집어서 최고 언론사 조선일보라고 하면서 했는데 특히 설문조사할 때 이게 변호사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거 알고 계신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지방변호사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월등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한변협이나 변호사 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반대 분위기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대법원이 주최해서 설문조사 공정성이 없으니까 조선일보가 주최를 해서 그 설문도 문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찬성 쪽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 50%가 넘게끔 만들고 60%가 넘으면 그냥 50% 이하 되어지면 기사화를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간다. 그건 여론 조작 아니에요? 그렇죠. 여론 조작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나라 그 사법부가 법원 행정처가 여론 조작을 그럼 시도를 했던 거죠. 공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더군다나 여론조사 비용을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광고비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넣자. 이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10억 정도라고 하던데. 그거는 국고횡령이에요. 지금
최순실 박근혜 예. 대통령이 기소돼서 재판하는 국고 횡령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법부는 지금 의외로 조용하단 말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발표한 게 다시는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문건을 공개한다 했는데 그거로 끝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들 누가 지시했는지 처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외로 사법부는 내부에서는 조용해요. 지금 사법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거 관련된 문건 이제 어제 공개된 자료는 이미 다 지금 검찰에 가 있는 상태고요. 검찰에서 지금 수사 단계 중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지금 어제 공개된 문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총 410개의 문건이었죠. 그 문건 외에도 최근에 또 그 임종원 차장의 그 예. USB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한다면 그 자료는 아직 뭐 저희에게 공개가 거기는 되지 수천 않았어요. 건이라면서요. 400건이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관련자를 이제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철저하게 문책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법원이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원 원래 내부 그렇죠. 분위기도 그렇고요. 법원이 나서서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압수수색 영장도 계속 기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들도 그때 당시에 지금 거래 의혹이 나오는 재판에 관여됐던 사람이고요. 예. 더군다나 지방법원장이나 그 대법원의 수뇌부들이 법원 행정처 출신입니다. 이 문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 지방법원장하고 주요 요직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사를 김명수 대법원장 혼자서 이야기를 못하는 게 수뇌부가 다 직간접으로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가 자체 진상조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USB에서 수천 건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걸 네. 공개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니. 거기는 훨씬 더 충격적인 게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죠. 그걸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개인에게는 공개 요구는 못할 텐데 이제 검찰에 가 있거나 네. 대법원이 임종원 그 처장은 없었던 걸 만들어서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법원 행정처에 있었던 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할 말이 많지만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계속 좀 참여해 주시고요.